저희 우리나라 역사는 고대사 부분이 많이 왜곡이 돼 있는 상태고, 그게 이제 일제 항쟁기를 거치면서 우리 현대 국가를 이제 세우고 난 이후에도 학계의 연구가 조선 총독부로부터 비롯된 그렇게 이제 고 계통과 맥락을 해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맥락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학문적인 해체는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사 부분은 특히 더 그렇고요. 주로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고대사 왜곡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냐면 우리 민족의 강역, 영토 있잖아요. 영토를 이제 축소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시원이 되는 역사 있잖아요. 시간을 줄이고 영토를 축소하고 이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돼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대로 된 크로스체크나 검증이나 여러 가지 고대 문헌을 가진 그 사료들을 통해서 제대로 검증을 못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게 돼서 그 학문적인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고대사 왜곡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이제 부탁드리기가 또 어려운 면이 뭐가 있냐면 고대 문헌 사료를 보면은 이제 사실 사료들이 여러분 이제 컴퓨터에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그 검색 창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그거를 치시면 기록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참고할 만한 사이트인데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또는 동북아 역사넷 여기를 치시면 쳐서 들어가시면 고대 문헌들을 이제 다 원전 사료와 번역본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일반인도 사실 마음만 먹고 좀 시간을 좀 오늘은 주말에 좀 컴퓨터 앞에 앉으셔서 동북아 역사넷 또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여기를 쳐서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뭐 우리나라와 관련된 중국 고대 문헌 사료 이런 란을 찾아 들어가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칸칸이 이렇게 커서를 올려놓으면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사마천이 사기 썼잖아요. 그 사기에서 우리나라와 관련된 게 조선열전입니다. 한무제라고 들어보셨죠? 한무제가 위만조선하고 공격을 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래서 이제 한사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낙랑군, 뭐 진번, 임둔, 현토를 뭐 설치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저도 86학번이라서 내일 모레면 제가 60이거든요. 근데 그때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러분도 아마 초등학교 때 그때는 선생님들께서는 국민학교죠. 그리고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국사 시간에 시험을 뭘 보셨어요? 낙랑군이 어디 있었느냐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국사 시험 볼 때? 그러면은 낙랑군이 어디 있었냐 그러면은 막 동그라미를 막 하여튼 평양 인근에다가 해야 돼요. 그거를 왜 배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조건 외워가면서 그걸 배웠는데 그렇게 평생 살다가 저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된 거는 제가 40 넘어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한나라 무제 아시죠? 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한사군을 세웠다니까 위만조선이 어디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 있었느냐. 그리고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는 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 낙랑군을 설치했다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위만조선이 평양 인근 한반도 북부에 있었던 게 되는 거죠. 그 위만조선 멸망시키고 낙랑군을 설치를 했다니까. 그럼 한무제가 전쟁을 한반도 북부 평양까지 와서 하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리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거기 중원 저는 중원이라는 말은 안 좋아하지만 하여튼 황하유역 점거 세력들이 거기 지금 현재 요하를 건너가지고 한반도 북부까지 와가지고 뭐 그 다음에 당시 이제
고대 이제 발해를 건너가지고 평양에 와서 유만조선을 물리치고 거기다가 낙랑군을 설치했다? 이거는 지리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남북한의 역사 인식 비교해서 이제 그 북한 인식이 어떻다, 남한 인식이 어떻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각 매 순간마다 현재 북한 학계에서는 나중에 이제 그 현토군이 이제 대방군이 되죠. 그래서 이제 대방군이 어디 있었느냐. 결국에는 이게 고대 요동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남한 고대사 학계에서는 이 대방군, 그러니까 한사군으로부터 비롯된 이 대방군이 어디에 있다라고 현재 국사학계, 고대사 국사학계는 가르치고 있는지, 요걸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먼저 이런 사관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그 계통은 일본 제국주의 학자 이제 스다 슈키치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이제 그 밑그림 판을 짠 사람은 이제 스다 슈키치다. 그러니까 한국 고대사, 일본 고대사의 그 대부예요. 대부 스다 슈키치가.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론과 프레임 안에서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 현실에 대해서 좀 먼저 프롤로그격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혹시 임나 일본부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임나 일본부라는 거는 임나라는 말이 어디서 제일 먼저 등장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임나라는 단어. 임나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서 초출하느냐? 네, 맞습니다. 어느 분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광개토 태왕릉 비문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광개토 태왕릉 비는 광개토 태왕의 아드님이신 장수왕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414년에 이제 건립한 거잖아요. 412년에 이제 즉위를 하고 414년에 그 아버지 공덕을 찬양하기 위한 비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여행 많이들 다녀오셨죠? 직접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집안에 있는 광개토 태왕릉 비, 거기에서 처음 임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최초예요, 그게. 그 당대 사료죠, 당대. 거기서 근데 그 임나를 한반도 고대국가 가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다 배워왔고, 그 일반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 게 광개토 태왕릉 비문에 나오는 임나가 한반도 고대국가 가야라고 얘기하고, 또 임나라는 말이 어디에 나올까요? 일본 서기에 200여 차례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반도 고대국가 오가야 또는 육가야라고 하는 그 가야가 광개토 태왕릉 비문에 나온 임나가 가야고, 그 다음에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가 가야다. 그래서 일본 서기에는 임나라는 말이 이제 혼자 나오는 법이 없고, 일본 서기를 보면 맨날 백제, 신라, 고구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역사책 같아. 일본 서기를, 혹시 일본 서기도 동북아 역사넷에 가면은 원문과 그 번역문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직접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따로 책을 안 사셔도 모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보시면 되는데, 일본 서기를 읽어보면 그 임나를 두고 백제와 신라가 엄청 그 싸우거나 핑퐁 게임을 하거나, 또는 이제 이 일본 서기를 쓴 그 누가 썼냐면은 그 야마토 웨가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8세기에 야마토 웨가 나중에 이제 서일본 열도를 다 통일을 하고 야마토 웨가 쓴 건데, 이 야마토 웨도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에는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요. 그 백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는 많이 연도가 조작돼 있고 내용도 우왕좌왕하는 좀 제대로 된 역사책이라고 보기 힘든 면이 많은데, 이 조작을 누가 했냐면 한반도에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백제가. 그 어디로 갔어요? 열도로 간 겁니다. 가서 일본 서기를 읽어보시면 신라를 너무 싫어해. 막 증오하고 막 싫어하고 혐오하고, 그리고 억울함이 들어있어요. 일본 서기를 읽어보시면 그 행간에 신라에 대한 증오가 막 묻어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내가 그 별것 같지도 않은 놈들의 내가
본인데, 그러니까 이 그 당군 조선 아시죠? 당군. 당군 조선의 핏줄을 이어받은 게 난데 내가 쫓겨났어. 이게 말이 돼? 이런 억울함이 일본 서기에 행간에 막 숨어 있어요. 내가 쫓겨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톤으로 쓰여진 게 사실 일본 서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백제와 신라와 임나가 나오는데 그 임나가 그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가야라고 주장하면서 그 한반도 남부의 그 육가야를 일본이 이제 고대에 지배를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게 이제 현재 자리 잡고 있는 임나 일본부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학계의 추세는 뭐냐면 그런 임나 일본부를 막 대놓고 드러내놓고 우리가 임나 일본부를 지지하거나 인정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임나 일본부설은 임나가 통치기관이 아니라 그 외교나 그다음에 무역, 그래서 외교관이나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육가야 중 김해 쪽에다가 설치한 어떤 거였다. 그러니까 임나가 사실 있었다. 한반도 남부의 육가야 중에 하나인 금관가야가 임나인데 그게 이제 가야고 임나인데 그게 통치기관이 아니라 무역이나 외교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위치는 그 김해 금강가야가 임나인데 그리고 가야인데 내용은 이제 통치기관이 아니라 외교관과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관이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현재는 학계가 이렇게 살짝 이제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개토태양릉 비문부터 시작해서 임나까지 그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는 것까지 해서 그 중간중간에 남북한의 인식 차이까지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내용이 복잡할 수도 있고 길기도 한데요. 좀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이제 책을 이거에 관한 거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또 단행 본 책도 냈기 때문에 그 좀 잘 이해가 안 가거나 또는 더 세밀한 부분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강의를 좀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걸 하고 있으니까 와서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게 되기는 좀 힘들거든요. 예,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부제가 5세기 만주 한반도 열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남한과 일본의 고대사 인식, 5세기 고구려 서해바다 인식, 고구려의 마츠라에서 열도 백제 미만화로 이제 이렇게 제가 잡아봤는데요. 방금 이제 말씀드린 거의 세부적인 내용들입니다. 일단 프롤로그로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인류 유전학이라는 걸 좀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인류 유전학에서 열도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물학적 DNA가 뭐냐, 열도로 넘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도쿄대학의 하니하라 가지로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1987년에 고대 일본으로 이주한 도레인수의 추계 연구라는 요거를 그대로 구글에다가 치시잖아요. 그러면 이 영어 논문입니다. 영어 논문이 그대로 PDF가 떠요.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 영어로 Estimation of the Number of Early Migrants 이거로 그대로 쓰시면 이 사람이 쓴 영어 논문이 그대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논문에 의하면 열도의 외부에서 바다 건너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도로 들어가서 인구를 형성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 시대 구분을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고훈 시대 이제 이렇게 고대사를 구분을 하는데, 이제 조몬이라는 건 뭐냐면 줄무늬 있죠, 줄무늬. 그거를 우리는 이제 승문인데 일본어로는 조몬이라고 해요. 줄무늬 톡이 있잖아요. 그걸 발견되는 시기가 이제 조몬 시대고, 야요이 시대는 일본에서 농경이 언제 시작됐느냐, 수도장 농경, 물대 가지고 그 쌀 키우는 거, 그 수도장 농경이 언제 시작됐냐, 그걸 야요이 시대라고 해요. 야요이는 서기전 3세기부터 서기 3세기까지를 이제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데, 수도장 농경은 당연히
열도에서 어떻게 시작됐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고대 한반도에 살았던 고대 국가 한인들이 글로 건너가서 수도장 농경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한반도의 고대 국가 한인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건너갔느냐, 열도로 그 퍼센테이지를 추산을 해본 겁니다. 이 사람이 퍼센테이지를 추산을 해서 이 비율을 산출을 해보니까 여기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의 인구고 요게 끝날 때의 인구예요. 자세한 논문의 내용은 다운받아 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 보면은 종원인이 1이고 그 다음에 9.6 이렇게 돼 있는 게 일본 열도로 들어간 야요이 시대의 주민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조몬인을 1로 봤을 때 거의 80~90%가 바깥에서 들어가서 인구가 형성됐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80%가 넘는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열도로 들어가서 열도의 인구가 형성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미국이라는 미국 대륙에 북미 대륙도 있고 남미 대륙도 있는데 거기에 원주민이 살고 있었지만 유럽에서 유럽인들이 북미 대륙으로 건너가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건너가서 인구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란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런 현상이 고대의 한반도하고 열도 사이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도 인구는 한반도 한인들이 건너가서 만든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류 유전학자가 도쿄대학 오모토 게이치라는 사람이 그 DNA를 이제 계통관계 DNA 데이터에 의해서 25개 집단의 계통관계를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모토 게이치 현재. 그런데 누구하고 유전자가 가장 유사하냐? 여기 일본인하고 한국인이 제일 유사하다. 여기 이제 몽골인 이렇게 있죠. 몽골인도 오히려 또 조금 떨어져 있는데 여기 한국인 일본인의 유전자 유사도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하니하라 가즈로가 연구한 야요이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1500 야요이 시대 다음에 이제 고훈 시대인데 이제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현재 학계에서는 이 인류 유전학의 연구 결과를 적용을 안 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요이 시대 때 일부 한반도에 살았던 한인 고대국가 주민들이 열도로 건너간 거는 인정한다 일단. 근데 소수가 건너갔지 열도 전체의 인구를 할 만큼 그렇게 대다수의 어마무지한 인구가 건너간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일본 고대사 형성에 영향을 미친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소수가 건너갔으니까. 소수가 건너가서 열도 안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종몬인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혼혈이 발생을 해서 인구가 애를 갑자기 너무 많이 낳아서 인구가 갑자기 뻥 튀겨가지고 열도 인구가 형성이 된 거지. 한반도에서 그렇게 고대국가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가지고 열도의 인구가 형성된 게 아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야요이 시대 다음을 고훈 시대라고 하는데 서기 3세기부터예요. 고훈이라는 거는 고분,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고분을 일본말로 고훈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그 3세기 중반부터 어느 날 열도에 여러분 일본에 가시면 그 거대한 그 원방 후원분 고분 무덤이라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열도 전체에. 그것도 물론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주민들이 가서 다 한 거긴 한데 어쨌든 3세기 중반부터 갑자기 고분이 엄청난 큰 고분이 빵빵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생겨나기 시작한 시기가 3세기 중반부터 시작된다 해서 그 시기부터를 고훈 시대 또는 고분 시대라고 해요. 근데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7세기가 되면 그 고분이 싹 사라집니다. 더 이상 건설이 안 돼요. 고분이. 그래서 3세기 중반부터 7세기까지를 고분 시대라고 그래요. 아주 무지막지한 고분들이 막 생겨나는데 7세기 이후에는 그런 고분이 생겨나지가 않는다. 그걸 자기들끼리는 미스터리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 설명이 되는데 자기들끼리 설명을 하려니 설명이 안 되죠. 어쨌든
그 지금 앞에 하냐라 가주로가 어마무시한 80% 이상의 도레인들이 열도로 건너가서 형성을 했다. 일본 고대의 주민을 인구를 형성을 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그 흔적이 남아서 아직까지도 유사도가 높은 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조금 건너갔으면 흡수됐을 거 아니에요. 현지의 그 조문인들하고. 그러면 유전자 유사도가 그 1500년 이상 지날 동안 계속 흡수돼서 사라져서 우리하고 똑같은 게 다 사라졌어. 지금 유전자 유사도가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계속 건너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전자 유사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또 누가 한 거냐면 국립유전학연구소 사이토 나우야, 이거 일본 사람이 한 거예요, 다. 그 사람들 이 과학적인 결과인데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메인랜드 재패니즈하고 코리안하고 이렇게 유전자 유사도가 가까워요. 딱 거의 딱 붙어 있다시피 하죠. 또 이거는 뭐냐면 그 2021년에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이에요. 트란스 유라시아어에 이거는 이제 언어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언어가 어떻게 전파가 됐느냐 이 연구를 하다 보니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초록색 이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청동기가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간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야요이 시대, 즉 농경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이 시작된 시기가 발견되는 청동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언어에 대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유라시아어가 이렇게 건너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똑같은 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사실상 고대에서는 여기가 하나의 문화권인 거예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오늘날 그 지도나 지구본을 보실 때 여러분 지구본 보실 때 우리나라 중심으로 우리는 당연히 보지만 가장 나라가 많이 우글우글 모여있는 데가 어딥니까? 우리는 한중일 3개국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개수가 많은 데는 어디냐면 대서양을 중심으로 여러분 집에 지구본이 혹시 없으시면 그 자녀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구본을 하나 갖다 놓고 자 아들아 손주야 네 눈앞에 대서양이 네 앞에 오도록 놔둬봐라 이렇게 가리키세요. 그래서 세계를 그럼 나라가 어디에 많아? 대서양을 가운데로 대서양 왼쪽과 대서양 오른쪽에 나라가 우글우글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동북아시아 한중일이 나라가 3개밖에 없어서 왜냐하면 형식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한 나라에 한 표잖아요. 그쵸? 뭐 투표를 하면 어쨌든 한 1인 1표인 것처럼 1국가 1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나라가 많아. 그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미 대륙, 남미 대륙, 나라가 우글우글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가 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여기서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대서양을 중심으로 하나의 문화권이 형성이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대한해협을 중심으로 이게 사실상 하나의 문화권이었어요. 고대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니하라가 자기 논문에서 뭐라고 썼냐면 예상을 넘는 수의 도레인이 일본으로 들어갔다고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80%가 넘는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온 주민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의 고대 열도에 있었던 외는 한인이다. DNA가.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고대 외는 뭐라고 불러야 되냐? 한외라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우리가 고구려 백제 뭐 가야까지 삼국시대 또는 사국시대 얘기를 하는데 그 영토를 한반도 안에서만 바다가 이제 딱 끊기고 열도는 포함하지 않는 역사로 배우는 거는 부당하다. 열도에까지 진출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한인들이 했기 때문에 열도의 역사를 우리가 이브리그 또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그 별책부록 정도로 우리 역사에 포함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에서 나타나는 거는 열도에서
백제와 신라 세력이 엄청나게 서로 패권 다툼을 하고 싸우는 내용이 일본 서기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백제 사람들도 엄청 많이 가고 가야 사람들도 엄청 많이 가고 신라 사람들도 엄청나게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낸 게 아니라 거기서 엄청나게 싸우면서 또 살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를 또 장악을 하려고. 그 얘기가 써 있는 게 일본 서기다. 그렇다면 한반도 남부에 있는 가야라는 나라가 그 일본석의 임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 임나가 과연 한반도 남부에 있었겠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근데 현재 학계에서는 일본서기에 백제신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 백제신라가 다 한반도에 있었던 백제신라 얘기를 일본서기에 써놨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백제가 일본 천황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뭐 조공을 바치고, 신라가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고, 조공 안 갖고 오면 너 왜 조공 안 갖고 오냐, 일본 서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일본 천황이 신라한테 막 꾸지람을 하고 막 야단을 치고 조공 바쳐라 그러고 백제한테 조공 바치라 그러고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백제와 신라가 한반도에 있었던 백제와 신라였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그런 얘기를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도의 인구 구성이 80-90% 이상을 차지했다고 보기 때문에 고대 열도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은 DNA가 우리 고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주민들 이야기가 일본 서기에 쓰여 있는 거고,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게 맞다. 근데 이게 한일 개통 관계죠. 근데 이 한일 개통 관계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 그 역사 인식을 지금 제일 잘못되어 있는 게 만주가 우리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대사에. 만주는 전통적으로 대대적으로 우리 역사에 포함이 돼야지, 이게 그 한족의 역사로 만주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대부터 우리 역사입니다. 근데 그 만주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제 절단돼서 사라지게 하는 게 이제 지금 현재 고대사 학계의 문제고요. 또 열도에서 고대에 일어난 일이 한반도 고대국가 주민들이 건너가서 했던 일들이다라는 거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일 개통 관계를 단절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스다조키 이치가 일본 민족 단일 민족주의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신화는 거짓이다. 그러니까 이제 당군 신화도 거짓이고, 일본 서기를 읽어보면 앞부분에 내용이 신대기라고 내용이, 일본 서기에는 신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신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고사기도 있고 일본 서기 앞부분 신대기라도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신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신들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신이 어디서 왔을까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신이 바다 건너서 온 겁니다. 다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바다 건너서 다 왔다고. 바다 건너서 온 그 사람들이 바로 신이에요. 그래서 앞에 신대기 얘기는 다 그 신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신화가 거짓이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신화가 거짓이라고 한 이유는 신들이 바다 건너서 왔다는 그 얘기가 다 날조된 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일 개통 관계를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거 거짓말이야. 있지도 않은 얘기를 다 날조한 아주 생판 거짓말, 이게 페이크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신화를 페이크라고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봐야지 옳을까요?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한 은유죠, 은유. 그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날 얘기 보면은 다 은유,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메타포라고 합니다. 이게 그 뭐 국문과나 영문과 다니셨던 분은 이 메타포에 대해서 아는데, 그 은유나 비교해서 이제 이렇게 신들의 얘기인 것처럼 쓰잖아요. 신화가 원래 뭐 로마 신화도 그렇고 어떤 조그만 단서나 실제 조그맣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신들의 얘기처럼 좀 꾸며서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후세에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뭐 문자가 없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들의 얘기를 다 페이크라고 하는 거랑 신들의 얘기가 메타포, 은유다. 실제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재밌게 신화적으로 포장한 그런 얘기도 하는 건 굉장히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신들의 얘기는 완전히 페이크다,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자기들이 실증사학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대 문헌에 있는 것만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신들 얘기는 다 가짜니까 연구할 필요가 없다. 단지 일본 천황가가 얼마나 좀 위대하고 고귀한지 좀 덧붙이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 한일 개통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일본 민족 단일 민족주의를 내세웁니다. 단일 민족주의라는 건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없고 일본 민족은 그냥 일본 열도 자체 내에서 발생해서 번성하게 된 거고 천황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 천황이 된 게 아니라 열도 안에 있었던 그 조모닌 계열에서 그냥 천황이 나온 거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일본 서기를 보면 천황가가 외부에서 들어온 것처럼 바다를 건너 들어온 것처럼 표시 그 다 서술이 돼 있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다 하고 딱 개통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스다 소키치가 신대사의 새로운 연구라는 1913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이 일본 민족 단일 민족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신화는 다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또 뭐까지 이 스다 소키치라는 사람이 한일 고대 관계사에 판을 짠 사람이에요. 일본 서기에 나온 신화가 거짓이라고 하면서 또 뭐를 거짓이라고 했게요? 또 뭐를 남의 나라 신화인 당군 신화도 거짓이다. 우리 일본 서기에 나온 그 신들의 얘기도 다 거짓인데 당군 신화도 당연히 거짓말이지. 무슨 곰이 나오고 말이야. 호랑이가 나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면서 그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다 소키치가 한일 고대 인류의 그 DNA 개통 관계 많은 사람들이 열도로 건너가서 열도의 인구를 구성했다라는 거를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거에 이 스다 소키치의 이론에 기초해서 아까 말씀드린 인류 유전학자들의 유전학 연구 결과가 고대사 연구에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일 고대사의 대부입니다. 이 사람이 그 한국에서도 추앙받고 있고 일본에서도 추앙받고 있고 한일 고대 관계사를 얘기하는 학회에 가면 이분을 감히 입에 올리지도 못해요. 스다 소키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감히 너무너무 위대해서 신성불가침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발표 토론회에 가가지고 스다 소키치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쪽 상대편 그 교수님이 이제 그 부산대 그 교수님이 부산대인가 하여튼 그쪽에 있어요. 그쪽에 이제 교수님이 감히 네가 스다 소키치에 대해서 알아?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위대한 사람인데 너 따위가 감히 스다 소키치를 들먹거리느냐? 감히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되는 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스다 소키치를 거론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지금 한일 고대사 연구자들의 그 신앙적인 존재예요.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스다 소키치는 한번 주변에 고대사 연구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건들 수 없는. 근데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많이 하기는 해야 돼요. 이제 요거는 뭐냐면요. 스다 소키치가 임나가라가 이제 여기다라고 비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일본 서기를 읽어보시면 여기 이제 지명들이 있어요. 뭐 탁순, 알랍, 남가라, 다라, 그 다음에 다사 뭐 이런 지명이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뭐 백제하고 신라하고 싸우는 와중에 이런 지명들이 중간중간에 막 일본 서기에 나와요. 그래서 일본 서기에 나온 그 지명을 백제신라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백제신라가 한반도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임나가 가야고 그래서 그 와중에 싸우는 와중에 그 나오는 그 지명들은 어디서 싸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어디를 뺏어갔다 어디서 모였다 그게 지명이 나옵니다. 군사가 어디에서 모였다 그 지명들이 다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따닥따닥 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서기에 고대 일본 열도에서 그 외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이렇게 싸우고 난리를 쳤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게 현재입니다. 그리고 스에마스 야스카즈가 이제 그 후계자인데 요 이제 전라도까지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까지가 다 이제 고대 일본 열도에서 왜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 싸움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난리를 쳤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교과서입니다. 자유사 교과서인데요. 이쪽이 검정 합격이고 이쪽이 이제 검정 불합격인데 여러분이 아마존 재팬이라고 있어요. 아마존 재팬이라고 아마존 재팬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우리나라 그 인터넷 교보처럼 책을 파는 사이트인데 물론 다른 것도 팔지만 거기 가보면 이 책을 다 살 수 있어요. 검정 불합격도 살 수 있고 검정 합격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합격 불합격의 차이는 뭐에 대한 차이냐면 현대 이제 일본 위안부의 일본군 그에 저질렀던 전쟁 범죄에 대한 그 서술 부분 때문에 합격 불합격이 갈라진 거고 그 고대사 부분은 똑같아요. 고대사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임나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여기 검정 합격, 여기 임나다 그러고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뭐라고 여기 써 있냐면은 신라는 임나의 영역을 백제와 다투었고 562년에는 임나를 병합했다. 이래하여 임나는 멸망했고 일본은 이후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대 일본이 여기에서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제 그 임나가 가야라고 하면서 금강가야가 532년에 멸망하고 562년에 대가야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죠. 이게 고령 대가야입니다. 562년 멸망한 게 똑같아요. 그래서 한반도에서 발판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학자 김석형 조이승은 임나가 어디 있었느냐 여기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학자 오카야마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여기를 이게 오사카고요. 여기를 기내 지역이라고 합니다. 기내. 여기가 이제 오카야마고 여기가 규슈죠. 여기가 이제 히로시마 이제 원자 폭탄 떨어졌던 데가 여기죠. 히로시마. 근데 여기에 오카야마 일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 임나도 이제 여기 있었다.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가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북한학자 김석형 조이승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서기에 임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임나가 여기 있었고 이 부분에 백제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다. 근데 실제로 이 주장이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게요. 열도에 그 여행을 혹시 가시면 거기 우리나라 산천하고 뭐 거의 너무나 비슷하고요. 거기서 발견되는 유물, 유적들은 대부분, 저는 사실 100%라고 말하고 싶어요. 100% 백제 신라 겁니다. 가야 거고. 그래서 사실상 일부 리그, 일진은 한반도에 있었고 이부 리그는 열도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거기 한번 열도에 답사 여행 기회가 있으셔서 가서 보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유물 유적은 다 우리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고대 국가 주민들이 열도에 가서 만든 거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북한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여기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아까 임나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고 하면 광개토 태왕릉 비에서 제일 먼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광개토 태왕릉 비에 왜가 나옵니다. 왜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광개토 태왕릉 비문에 나오는 왜는 자 여기서 왜는 DNA가 뭡니까? DNA가 한인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왜는 그냥 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부터 물리적인 DNA,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 DNA는 한반도 주민하고 같은데 왜 싸웠느냐? 뭐 정치적인 이유로 싸운 거죠. 서로 갈라져가지고 우리 지금 남북한 뿌리가 하나고 다 DNA 같은데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고대에 일어났던 겁니다. 고대에도 그럼 이 왜가 광개토 태양릉 비문에 나오는 왜도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DNA는 한인인 왜인 겁니다. 한왜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요거예요. 혹시 이제 요거 많이 들어보신 분 혹시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럭저럭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왜가 나와요. 왜? 여기 백잔 신라 구시송민 유래조공 이외이 신묘년 레도 요게 문제가 되는 이제 문구입니다. 그래서 일본 지금 이제 식민사학자들 아까 말씀드린 스다소키치로부터 비롯된 남한과 그다음에 북한은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데 남한과 그다음에 일본의 그 제도권에 있는 그 식민사학자가 이제 제도권이죠. 남한과 그 일본은 제도권에 있는 사학자들이 식민사학자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주장하는 거는 그 열도에서 이제 그 외가 와가지고 이제 신라백제를 막 다 그 신민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열도에서 온 외가 신묘년에 온 거예요. 신묘년에 여기 보면은 신묘년에 왔다 이렇게 써 있죠. 신묘년에 왔어요. 외가. 근데 신묘년이 무슨 해냐? 신묘년이 어떤 해입니까? 391년이에요. 신묘년이. 그럼 391년은 광개토 태왕이 즉위한 해입니다. 391년이. 근데 요거 이제 조금 어떤 분이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삼국 사기를 보면은 요 고구려 그 광개토 태양릉 B하고 연도가 1년씩 차이가 나요. 삼국 사기. 삼국 사기는 고구려 봉기, 신라 봉기, 백제 봉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391년에 이제 즉위했다고 그 비문에는 나오는데 그 이제 고구려 봉기를 보면은 392년이라고 또 돼 있어요. 그 왜 1년씩 차이가 나는지는 수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뭐 정말 100개도 넘는 학설들이 있어서 그걸 다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때문에 1년씩 밀렸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391년입니다. 그래서 그 고구려 봉기, 백제 봉기를 보면은 392년이라고 나와요. 어쨌든 1년씩 차이가 납니다. 근데 391년이 그 광개토 태양이 즉위한 해예요. 그게 신묘년이에요. 근데 신묘년에 왜가 왔다라고 광개토 태양 비문에 써 있는 거예요. 신묘년에 왜가 왜 왔을까? 왜? 갑자기. 근데 또 희한한 게 여러분 고구려 봉기를 읽어보시면은 고구려가 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고구려 봉기에는 왜가 안 나와요. 아예. 고구려는 왜하고 무슨 상종을 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기록 자체가 없어요. 근데 광개토 태양릉 B에는 이렇게 왜가 왔다라고 딱 써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이때 광개토 태양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전쟁에서 한 번도 안 진 이순신 장군이 한 번도 안 졌죠.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겼잖아요. 광개토 태양. 그래서 이순신 장군 우리가 뭐 전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광개토 태양이 원조 전쟁의 신이죠. 한 번도 안 졌습니다. 누구하고 싸워서도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리고 영토를 넓혔죠. 이때 영토를 왜 넓혔는지는 이따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신묘년에 왜가 왔는데 뭔가 이 왜가 와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를 보면 돼요. 이 왜가. 그러면 광개토 태양은 즉위한 그 해부터 백제하고 싸워서 2번 싸워서 대승을 합니다. 몇 살이었어요? 광개토 태양이? 18살이었어요. 예. 18살짜리가 여러분 18살 때 뭐 하셨습니까? 18살이가 왕이 되더니 즉위하자마자 백제하고 전쟁을 해서 대판 싸워가지고 2번을 크게 승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백제 왕은 그 진사왕이었어요. 진사왕. 근데 진사왕이 전에는 침류왕이 있었는데 형이에요. 형. 침류왕 동생인 진사왕이 즉위를 한 거예요. 근데 요것도 조금 그 침류왕이 384년에서 385년까지 1년 즉위하고 갑자기 죽어요. 무슨 병을 앓았다는 뭣도 없는데 갑자기 죽어요. 이건 아주 냄새가 나죠. 무슨 냄새? 권력 다툼에 의한 암살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게 침류왕이 죽을 때 아들이 있었어요. 아신왕. 아들이 어렸어. 아마 8살이나 10살이나
그 고대는 15세가 기준이 성인입니다. 15세가 넘으면은 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나이에 미치지 못했겠죠. 그래서 삼촌이었던 진사왕이 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즉위를 하고 8년째 되던 해가 391년, 392년 요 해예요. 8년째 되던 해가 그때 광개토 태왕이 즉위를 해서 진사왕하고 싸워서 진사왕이 두 번을 아주 크게 대패를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진사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사왕이야. 졌어. 18살짜리한테. 크게 아주 대패해서 두 번이나 졌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사왕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죠? 다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뭐 어떻게 군사를 다시 재정비하고 뭐 세금도 뭐 다시 걷어들이고 어떻게 다시 잘 싸워보겠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죠. 근데 이 진사왕은 뭘 했냐? 기록을 보면 꽃을 갖고 와. 그리고 막 정원을 갖고 와요. 그럼 이거는 싸울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막 사냥 다니고 놀러 다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진사왕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불만이 없었겠지만 진사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니 졌으면은 다시 어떻게 이길 국리를 해야지 저 왜 저래 이런 불만이 나왔겠죠. 그래서 진사왕이 어느 날 사냥터에 갔는데 그 다음에 안 돌아오고 거기서 죽어요. 사냥터에서. 이거는 100% 뭐다? 진사왕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가졌던 반대파 세력들이 죽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 세력이 누구였을까요? 아신앙 세력입니다. 아신앙이 즉위를 해요. 근데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진사왕은 고구려하고 이제 그만 싸우고 어떻게 이제 주화파였겠죠. 다시 그냥 싸워 보니 저 전쟁의 신한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화해를 하고 항복을 하고 뭐 조공을 바치면서 살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해보자라는 그런 쪽이었을 텐데 아신앙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고구려에 대해 전쟁 선포를 하면서 다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화파에서 정권이 주전파로 바뀐 거예요. 주전파로. 근데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 여기 나와요. 일본서기 응신조 3년조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일본서기를 보면 백제 진사왕이 즉위하여 귀국 천황 때 무례하게 했다. 그래서 기각숭례, 우전시 대숭례, 석천숭례, 목토숭례 네 사람을 파견해서 진사왕을 죽이고 사죄하고 아화를 왕으로 세우고 돌아왔다. 이게 자 이런 일을 한 거를 광개토 태왕이 알았어. 여러분이 광개토 태왕이면 어떨 것 같아요? 그치. 너무 잘 말씀해. 진사왕을 완전히 백제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항복과 조공 서약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완전히 박살을 낸 진사왕이 암살당하더니 아신왕이 들어오더니 이제 고구려하고 다시 항전이야. 그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광개토 태왕 입장이었으면 이게 뿌리가 깊은데 얘네들이 어디서 와서 갑자기 이렇게 정권을 바꾸고 나한테 대들지? 광개토 태왕은 그 이제 광개토 태왕릉 비문 맨 앞에 보면 이따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자신들이 고구려가 당군조선의 적통을 이은 그 유일한 적통 계승자라는 그게 광개토 태왕릉 비문 첫 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백제도 당군조선을 그로부터 나왔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동생이야 백제는. 고구려가 당군조선의 적통 계승자니까 고구려가 백제 신라를 그 송민과 신민으로 거느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당군조선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아무도 나를 못 건드려. 그러니까 광개토 태왕도 내가 당군조선의 적통 후계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다 이렇게 평정을 해놨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제 이걸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나한테 다시 대들어. 근데 와서 보니까 걔가 열도에서 온 애야. 그러면 정치적인 동기가 여기서 생깁니다. 열도까지 가가지고 이 본진을 박살내야 되겠네? 이런 정치적인 동기가 생긴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외가 와서 그 광개토 태양릉 비문에 10몇 년의 외가 왔다는 이
4명이에요. 4명의 암살자가 와가지고 광개토 대왕이 짜놓은 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획이 있었는데 광개토 대왕의 계획을 망쳐놓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손봐야 되겠다. 이제 그 내용이 광개토 대왕 비문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경자년 400년조에 이 외를 토벌하기 위해서 임나가라 종발성까지 갔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최초로 임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나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열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군이 광개토 대왕을 무시한 이 정치적인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반고구려 연합전선을 이제 형성을 하는 겁니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열도 세력이 합쳐서 고구려에 대항하자, 고구려의 남진을 막아보자, 이런 짓을 하니 광개토 대왕이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백제가 어디 있었느냐? 십몇 년에 외가 왔다. 이 외는 규슈 백제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에다 후나야마 고분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규슈에 그 여행 가시게 되면 꼭 방문을 하시면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이게 요거 있죠. 동그라미하고 요렇게 생긴 거. 요 모양. 요 모양이 백제 시그니처예요. 요렇게 생긴 거. 요게 달려 있으면 백제입니다. 요게 달려 있으면 금동 관모 중에.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어요. 요게 뭐냐면 전남 고흥에서 나온 겁니다. 똑같이 생겼죠? 백제께 여기 엄청 나와요. 여기서. 그래서 백제가 한반도에만 백제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무리다. 한반도에만 백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과학적으로 말씀드렸죠. 인류 유전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도로 건너가서 인구를 형성을 했는지. 근데 유물도 나와. 유적도 있어. 근데 왜 거부를 하는 겁니까? 이게 우리 역사를 잘못 배운 게 뭐냐면 5천년 만년을 한반도에서만 살았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고대에? 지금은 여권 비자가 있어서 다 허락받고 나가고 그러지만 고대에 여권 비자가 어디 있어요? 건너가서 자리 잡고 살면 거기가 내 땅인 겁니다. 누구 허락을 받습니까? 여권 비자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냥 내 식구들, 내 동네 사람들 가자. 그래서 가서 거기서 그냥 농사 짓고 집 짓고 살면은 거기가 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 사람, 가야 사람, 신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십몇 년에 외가 왔다 해서 외는 규슈 백제를 말하는 거고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광개토 태양의 정책을 막 이렇게 소금 뿌리고 막 대항하고 저항하는 그런 백제 세력이었다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비문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백잔과 외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백잔. 근데 백잔은 뭐냐면 백제를 혐오하는 혐칭입니다. 고구려가 너무 백제를 미워해가지고 그 고구려 그 광개토 태양릉 비문에 백잔, 그러니까 외는 규슈 백제고 백잔은 한반도에 있는 백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합쳐가지고 잔외라고 막 불러요. 둘이서 세력을 합쳐서 나한테 대들었다 이거지. 가만 안 놔둔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자년조에 영락 10년 400년에 보면은 요 최초로 임나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이 계획을 했던 거를 다 망쳐버린 거를 백제 진사왕은 고구려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이제 조공하고 신민의 나라로 살겠다라고 이제 자세가 됐는데 그런 자세가 있었던 진사왕을 죽여버리고 이제 열도에 있는 규슈 백제가 한반도로 와서 진사왕을 죽이고 아신왕으로 왕을 바꾼 다음에 이제 그 신라 세력 그 다음에 열도에 있는 세력이 다 세력을 합쳐서 고구려에 대항을 한다. 이제 이런 거 정치 상황이 진행이 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고구려 군사를 동원을 한 거죠. 그 군사를 동원을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임나가라 종발성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임나가라. 그 외를 뒷쫓아서 급히 임나가라 종발성까지 갔다. 보병, 기병 5만 명을 보내가지고 갔어요. 근데 여기가 가야라는 거예요. 여기 임나가 고구려군이 광개토 태왕이 이 외를 정벌하기 위해서 외가 이제 규슈 백제라고 말씀드렸죠. 얘네를 정벌하기 위해서 5만 대군을 거느리고 가서 마지막에 도착한 데가 임나가라는데 거기가 가야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100%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저를 만나신 여러분은 이제 거기서 조금 벗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고구려군이 가야를 가서 가야를 쑥대밭에서 5만 명이 김해 금강가야에 5만 명이 들어갔으면 가야가 뭐가 됐겠어요, 여러분? 쑥대밭이 돼서 가야가 멸망하죠. 가야가. 거기가 나만 알겠습니까? 5만 명이 가야에서 우글거리는데 물론 5만 명이 아닐 수도 있겠죠. 아버지기 때문에 5만 명이라고 뻥튀기해서 썼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군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저는 이 5만이 그 뻥튀기라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고구려 백제 싸우는 거 있잖아요. 둘이서. 그 백제 봉기하고 고구려 봉기를 가서 보면 이미 그때 4만 명을 동원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서로. 고구려가 백제 칠 때 4만을 동원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데까지 가려면 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군사라는 건 실제 전투하는 옛날에는 고대에는 전투하는 군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앞줄 3명하고 여기 뒷줄 3명하고 뭐 셋째 줄 여기가 전투하는 군사면 나머지는 뭐예요? 다 밥 짓고 소 들고 그 식구들이에요. 이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소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한 그 부대 시설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런 그 보조를 하는 사람들이 그거 한 3배는 돼요. 그러니까 실제 전투하는 사람이 5만이었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고대는 전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양제가 10만 대군을 왔다. 고구려가 싸울 때 그럼 10만이 전투를 하는 군사가 아닙니다. 예? 전투하는 군사는 그 소수고 나머지는 내가 이제 여기 한 분이 그 수양제 10만 대군에 한 사람이 참여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이야. 그럼 그 집 식구들이 다 오는 거예요. 옛날 고대 그 군사가 그렇게 많았던 이유는 가장이 전쟁터를 가면은 거기 딸린 식구들이 소 들고 뭐 하고 자식들까지 다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거기서 밥을 주거든. 옛날에는 그 밥 먹고 사는 거 자체 이외의 일은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는 그랬다는 얘기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 이 임나가 가야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5만이 가야에 우글대서 가야가 멸망돼야지. 근데 아시다시피 김해 금강가야는 532년에 멸망하고 고령대가야는 562년에 멸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임나가 가야라는 게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다 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오늘 그 뭐 짧은 시간 내에 이 많은 걸 다 설명드리긴 어려운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5,000년 이상 거의 10,000년에 육박하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우리가 피해를 본 건 뭐냐면 우리가 지리 공간 개념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한민족, 한국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어색하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한반도 안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 우리의 그 역사 지리 개념을 자연스럽게 한반도 안에서만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또 남북이 분단돼 있기 때문에 특히 남한 중심으로만 우리가 사고를 하고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정학적, 전략적 관점을 못 가지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를 제패하고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쁜 놈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거를 미국 저 나쁜 놈. 왜 세계를 제패하잖아. 저런 나쁜 놈들이 다 했나. 중국 저 나쁜 놈. 자꾸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래. 나쁜 놈. 그러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경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나라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계 경영이나 세계 제패를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럼 우리 나쁜 놈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막 평화를 굉장히 막 사랑하고 우리는 막 침략만 막 받아왔고 바깥에 외부에서 막 우리를 막 침략만 했고 우리 막 당하기만 하고 막 한반도에서 막 쭈그러 들어가지고 한반도란 공간 안에서 이렇게 그 의기소침한
지리적 개념을 갖도록 가르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인생을 이거를 이제 개인 인생으로 되돌아서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뭔가 메시지를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개척해야 돼야 되고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역사 속의 인물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살았는데 어떤 고난과 괴로움에 맞섰을 때 그 역사 속의 인물들이 그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이제 이런 걸 배우는 게 역사잖아요. 근데 지리 공간적 개념이 나만에 한정돼 있어. 그리고 외부에서 침략만 해가지고 막 당하고만 살았어. 너무 억울해. 분해. 그게 뭡니까? 그게 뭘로 터져나가요? 열등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열등감이라는 감정 자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남한이라는 한반도라는 그 지리 공간 개념 안으로 축소시키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외부에서 침략이 왔는데 우리는 이 안에서 당하고만 살아서 너무 억울해. 이게 인생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내가 열등해. 나 안 열등해. 막 그런 것만 외친다고 해서 인생이 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리 공간 개념을 축소해서 가리키는 건 개인의 인생관을 성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고대에는 우리가 만년의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만주 이따가 또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우리는 팽창적이었고 확장적이었고 외부에 열심히 나가서 개척하고 살았어요. 개척 정신이 있었고 외부에 나가면은 두렵죠. 일단 나가서 새로운 삶을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전 정신이고 그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살던 집에서 어디 딴 데로 이사를 만약에 다른 동네에 전혀 살아오지 않았던데 가려고 마음먹는 게 얼마나 큰 결심입니까? 내 인생에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되는 거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면 안 되잖아요.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자본금도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디 다른 데 가서 개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개척 정신이고 도전 정신이고 확장적인 정신이에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대대로. 만주를 다 개척을 했었고 열도에 가서도 개척을 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가리키고 있냐면 남한에서 한반도에서 갇혀 살면서 외부에서 그 침략을 받으면 침략만 받다가 저항만 했다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가리키는 게 현재 우리 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사를 배우면 그렇게 한국사를 배운 그 자라나는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에 인생관이 만들어진 시기에 그게 도전적인 정신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 난 가서 뭐를 개척을 해서 내가 뭐를 저기 가서 해볼 거야. 물론 위험하겠지. 그 위험이 어떤 위험이 나올 거라는 거를 내가 한번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해서 나는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도전을 해볼 거야. 이런 생각이 안 들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나가서 도전하고 확장하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만약에 해외에 나가서 뭘 할 수도 있고 거기서 큰 재벌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벌 수도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을 다 내 물건을 사게끔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게 나쁜 놈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 경영을 했던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미국이 세계 경영을 하는 것처럼 중국이 지금 미국에 대항해서 내가 대신해서 세계 경영을 하겠다라고 막 지금 미국에 대들고 있는 것처럼 고대에는 우리가 그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확장을 하고 밖에 나가서 도전을 하고 그 패권을 다투고 이런 거를 나쁜 놈이라고 가리키면 안 됩니다. 우리도 그거 다 했었습니다. 그 광개토 대왕이 그 확장적으로 팽창적으로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사람을 안 죽였겠습니까? 많이 죽였어요. 그럼 나쁜 놈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가리키면 안 되고요. 얼마나 그 새로운 환경에 맞서서 도전해서 준비해 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열심히 개척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살았는지 그런 거를 가리켜야 돼요. 그래서 지리공간 개념을 한반도에만 축소시키는 게 그래서 나쁘다는 겁니다. 내 개인이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어떤
두려움과 그 다음에 위험이 있을지라도 또는 예상될지라도 그 위험과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새로운 인생을 어디 가서든지 개척할 수 있다. 용기와 자부심을 가져라. 우리 조상들도 그렇게 살아왔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국사가 맨날 외우기만 해야 되고 졸립고 어떻게 태정태세 문단세 어떤 식으로 외워야지 잘 외워지지? 그런 것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재미가 없는 학문이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다시 돌아가서 경자년조에 임나와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구려군을 광개토태왕이 고구려군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정벌을 하려 왜가 규슈백자라고 말씀드렸죠.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임나라는 말을 여러분 이 임나는 그 400년 당대에 이 장수왕이 광개토태왕 비문을 세울 때 임나라고 읽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 정격 한자음으로 임나라고 읽죠. 이 발음을 이 한자를 임나라고 발음하게 된 게 5세기 당시 때에도 임나라고 읽었겠냐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향찰이라고 아시죠? 네. 향찰이에요. 음을 빌어다가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임나라고 읽었던 거는 최근에 정격 한자음으로 조선시대 이후로 그 고려시대 이후로 음을 이제 이 한자는 이 음으로 읽어라 이 한자는 이 음으로 읽어라 하고 정리를 한 뒤에 나온 음입니다. 임나라는 거는. 그리고 또 이 나는 뭡니까? 나. 이게 뭐예요? 나. 여러분 한글로 나라라고 한번 써보세요. 나라 순 우리말이죠? 나라가 순 우리말인데 그 나라는 향찰입니다. 네이버 한자에 가가지고 나라 쳐보세요. 나라 할 때 나자가 이겁니다. 나라 할 때 나. 아시겠어요? 나라는 말은 순 우리말은 우리말이지만 글자는 향찰입니다. 한자로. 나라가. 그러니까 이 나자가 뭐냐면 몽골어의 어원으로 이제 언어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요. 벌판, 그 다음에 들, 땅 이런 뜻이에요. 이 나가 몽골어로.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향찰인데 이거는 향찰인데 이 임은 향찰이 아닐까요? 붙여서 이렇게 썼는데 나는 향찰인데 임은 향찰이 아니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본다면 이 음이 훈독으로 여러분 일본어는 훈독이 굉장히 많죠? 네,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어쨌든 고대에는 훈독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마틀이에요. 마틀임. 마틀로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틀. 마틀에다가 이게 임무를 맡기다 또는 무슨 뜻이냐면 이 마지 뭐하고 같냐면 고대에는 마지, 우두머리, 첫째, 임금. 예를 들어서 마립간 있죠. 마립간. 신라왕 마립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립간의 마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에요. 마지, 립, 간. 간도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간. 그리고 마지. 그러니까 임금 중에 임금이라는 뜻이 마립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는 마틀의 이 마지는 우두머리라는 뜻, 임금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그럼 임금의 나라, 마지의 나라 또는 고구려군이 그 광개토태왕의 명령을 받고 출병을 한 거잖아요. 광개토태왕이 명령했다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교견 이제 경자년조 400년 줄 첫 줄에 말씀교가 나와요. 명령을 내렸다. 왕이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들어서 명령을 맡아가지고 오만 대군이 간 겁니다. 보기병 오만 대군이 간 거예요. 그런 뜻도 있고 이중적인 뜻이 있을 수도 있죠. 임금의 명령을 맡았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임금이 맞이니까 첫째니까 맞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나가 아니라 마칠라라고 읽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칠라. 그러면 이 마칠라가 어디 있느냐? 마쭈라가 있습니다. 현재 열도에, 그것도 규슈에. 그리고 요게 이제 말로국인데요. 삼국지 위지동의전 외전 요것도 동북아 역사넷에 가면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번역본도 있고 원문도 있어요. 삼국지 위지 동의전 외전에 보면 열도로 가는, 그러니까 중국의 그 당시 이제 그 위나라에서 그 열도까지 어떠한 나라를 거쳐서 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 거쳐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말로국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는 중국 향찰이죠. 자기들이 듣기에 그 발음이 이거하고 비슷했으니까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기록하는 사람이. 자기들 입장에서 향찰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걸 지금 말로국이라고 있지만 이 말로국이라는 정격 한자음으로 고대 그 위나라 그 기록하는 사람이 삼국지는 이제 진수가 기록을 한 건데 진수가 지금 말로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했겠냐고요. 당시에. 아니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쓰는 그 자기들 귀에 들리는 이 비슷한 걸로 해서 자기들식 향찰로 이거를 쓴 거예요. 근데 이 발음을 일본말로 어떻게 읽느냐? 우리는 삼국지 위지 동의저 외전에서 이 말로국을 말로국이라고 발음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이거를 말로라고 읽지 않아요. 뭐라고 읽냐면 마츠라라고 읽어요. 마츠라라고. 이 나라 이름을. 근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 현재 규슈 북부인 나가사키현 북부에 마츠우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자음으로는 송포시죠. 이거를 일본말로 마츠라라고 읽어요. 마츠라. 근데 이거를 제가 한 게 아니라 자기들 여기 마츠우라시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들이 써놨어요. 관광 홍보용으로 우리는 삼국지 위지 동의저 외전에 나오는 요 마츠우라가 바로 우리다. 우리가 이거를 일본말로 마츠우라라고 읽거든요. 그러면 이 임나가 아니라 이게 마츠우라가 여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간 거다. 누구를 혼내주기 위해서 고구려한테 대드는 규슈백제를 박살을 내서 다시는 대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갔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 이따가 지도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임진왜란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디 있었어요? 규슈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제 그 배 태워가지고 일본 군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부산 앞바다로. 거기 어디서 출발했어요?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 성도 쌓아놓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기에 직접 와서 살았어요. 성도 쌓아놓고. 그러면서 거기서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거기가 여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가 어디냐면 여몽연합군 있죠. 고려시대 때. 예, 여몽연합군이 도착한 곳이 여기예요. 여몽연합군 군사 중에 이제 여러 부대를 보냈는데 그 부대들 중에 한 부대가 여기 마츠우라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그래서 저는 이 임나가라가 임나가라라고 읽어도 안 되고 마츠우라가 여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요게 여기. 요렇게. 규슈 북부인 나가사키현 북부의 마츠우라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임진왜란 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부산 앞바다로 이렇게 일본 군들이 온 거고요. 또 그 여기로 여몽연합군이 도착한 곳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광개토 태왕릉 비문에 고구려군이 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화파였던 그 진사왕을 죽여버리고 아신왕으로 정권을 바꾼 그 주전파들이 있는 그 본고지가 어디일 것이냐 여기일 것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고구려군이 여기에 상륙해서 쑥대밭을 만들어 놨을 것이다. 가야가 아니라 그래서 임나는 가야가 아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긴 한데요. 이제 남북한 역사의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가려면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구려의 서쪽 경계입니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가 말도 안 되는 국경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게 유화예요. 근데 여기 산맥이 없어요. 금방 건너옵니다. 여기가. 고대에는 국경이 형성이 되려면 산맥이 있어야 돼요. 산맥과 강이 같이 있는 곳이 자연스럽게 국경이 형성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산맥이 있습니까? 산맥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뻥 뚫린 데예요. 여기 어떻게 국경이 생깁니까? 이게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국경이다. 그리고 국경이 어디냐? 고구려 서쪽 국경이 여기 보세요. 이게 연산산맥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지도를 보면 여기가 연산산맥. 아까는
여기 요하가 요렇게 흐르거든요. 여기가 고구려의 서쪽 경계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기가 연산산맥 큰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이른바 중원이라는 대륙을 에서 통일했다가 분열됐다가 막 싸웠다가 막 분열됐다가 다시 통합됐다가 막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요 안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 고대사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그 중국사를 배울 때 이렇게 연대별로 이렇게 쭉 배울 때 5호 16국이었다가 다시 통일했다가 뭐 수나라가 통일했다가 당나라가 다 했다가 다시 분열됐다가 그런 일들이 요 안에서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 이 안쪽 말고 요 연산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이 바깥에 여기는 다 중국사하고 현재 중국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 우리 역사예요. 그래서 만주는 우리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주에서 모든 활동들이 일어났던 그 만주족의 역사는 우리하고 분리될 수 없는 역사다. 그래서 고구려의 서쪽 경계를 그렇게 엉뚱하게 여기 현재 유화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기를 기점으로 하는 것도 아니 고구려가 바보입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가면 되는 거지. 그쵸? 여기 요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만약 큰 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방해가 되겠지만 여기 뻥 뚫려 있어요. 고구려는 유목민족이고 전투민족입니다. 그럼 여기를 안 갈 이유가 없죠. 여기 연산산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방해를 받는 겁니다. 여기 넘어가는 게 힘든 거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지리를 잘 가르쳐야 돼요. 지리와 역사를 함께. 그래서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그럼 그 광개토태양이 이제 정치적으로 주화파로 이제 주전파로 정권을 바꾼 여기 규슈에 있는 그 본토 백제를 도와주는 규슈 백제를 이제 혼내주고 벌을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갔다는 건데 단지 정치적 이유만 있었겠느냐? 여러분이 광개토태양 같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분은 전 세계를 호령했던 리더예요. 경제적인 이익 없이 전쟁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5만 군대를 보내려면 그 배를 만들어야 되지, 거기에다 또 말도 태워야 되지, 식량은 또 어떻게 하고, 먹을 거, 그 다음에 뭐 물, 뭐 등등등 준비할 거, 그거 다 돈입니다. 옛날에도 돈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광개토대왕이 자기 돈으로 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인생 여태 헛사신 거죠. 고구려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그걸 했을까? 아닙니다. 주변에 남의 숙신이나 이제 거기 이제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와요. 그거를 다 이제 고구려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남의 이제 돈을 복속을 시켜서 거기 이제 나쁜 말로는 삥 뚫는 거고 좋은 말로는 이제 다 이렇게 자기 걸 고구려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 자금을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냐 여기를 고구려가 이제 먹었어요. 먹는다는 말은 속된 표현이지만 점령했고 그 다음에 고대 요동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광개토태양이 이제 고구려의 그 제일 고구려의 국시는 뭡니까? 그렇죠. 너무 잘 말씀해요. 다물입니다. 다물은 고토 회복이죠. 고조선의 땅 빼앗겼던 고조선의 땅을 고구려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개토태양이 태어난 사명이에요. 그러면 그 빼앗겼던 땅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아까 여기가 연산산맥이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요. 여기를 다 광개토태양이 수복을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 그럼 이 서해바다가 고구려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반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생과 지리 공간 개념을 연결시킬 때 그 바다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꼬이는 겁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미국이 왜 강대국입니까? 미국이 바다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가 교역을 하잖아요. 물동량을 다 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구글에 가셔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뭐를 검색을 하시면 되냐면 실시간 그 해양 물동량 상황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간 바다에 얼마나 많은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지도가 딱 나와요. 그러면 그 전 세계의 바다에 뭔가 말라카 해협이라든지 그
반드시 해협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해협에 뭐가 있습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있는 겁니다. 교통의 요지, 이 석유가 들락달락거리고 LNG가 들락달락거리고 모든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수출입이 왔다 갔다 하면 다 배로하잖아요. 그럼 그 교통의 요지에 누가 있는 거예요? 미국 항공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허락 없이 거기를 못 지나가는 겁니다. 중국은 그래서 불리하죠. 중국은 지금 바다가 있지만 서해바다하고 지금 남중국해하고 거기 막으면 못 나오잖아요. 거기를 미국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혼자 못 죽겠다 같이 죽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어쨌든 바다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사의 지리 공간 개념을 한반도 안으로만 생각을 하면 우리 학생들, 후손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바다를 생각을 못해. 바다를 나가서 뭐가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인생 지금 이 순간까지 한 번이라도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바다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바다를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다를 건너 들어오는 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내 인생에 안 들어와. 근데 우리 고대의 선조들은 이 바다를 다 이용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용했냐. 여기 열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서 여기 하고 교육을 하려면 이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고대에는 바다를 이렇게 못 건너갑니다. 이렇게 못 건너가요. 그 항해 기술이 없어서 바다를 어떻게 건너갔냐면 육지를 보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육지를 보면서. 눈으로 보여야 돼. 내가 여기서 배를 타고 있어. 그럼 저기가 육지야. 그럼 그거 보면서 가는 거예요. 보면서. 항해를. 그 밤에는 못 가죠. 낮에 이렇게 보면서 갔다가 이제 물도 이제 먹고 이제 식량도 했으니까 낮에 이렇게 육지를 보면서 갔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고대사 공부를 하실 때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바닷가 근처에서 나오는 유물 유적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바닷가 근처에 있는 유물 유적은 다 바다를 활용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역사적인 흔적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렇게 바다하고 가까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하고 가서 교육을 하려면 고구려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못 가게 된 겁니다. 고구려가 여기를 다 광개토대왕이 여기를 다 점령을 해버렸고 고토회복을 했고 여기를 딱 막아놨어요. 아까 마찌오라가 여기라고 했죠. 그러면 고구려가 얻는 경제적 이익이 엄청난 거예요. 여기에서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해서 이쪽 세력하고 교역과 무역을 하려는 세력들은 고구려에다가 그 수수료를 내고 가든지 충성서약을 하든지 고구려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은 이 바다를 건너서 못 갑니다. 이 얘기가 고구려 봉기 백제봉기에 나와요. 나중에 계로왕이 아차산에서 목 잘려서 죽잖아요. 참수당하죠.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죠. 장수왕이 계로왕 완전히 참수를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때 백제가 망한 겁니다. 왕이 목 잘려 죽었는데. 근데 어쨌든 계로왕이 그 위나라 황제한테 민서를 보내면서 고구려가 못 가게 막고 있어서 정말 우리는 위나라하고 어떻게 좀 잘 지내보고 싶고 무역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고구려 욕을 엄청나게 해요. 저 간악한 여우 같은 새끼, 뱀 같은 새끼 막 이래가면서 읽어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주 저주를 해요. 고구려하고 위나라가 손을 잡으면 반드시 고구려가 위나라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백제하고 위나라가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견제를 해야 된다. 그럼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못 건너가는 거예요. 백제가 여기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고구려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리 공간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지정학적 사고를 못하게 만들어요. 지정학적, 지리 공간, 지리와 정치가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에 대한 사고를 못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전 세계에 무슨 시험 보는 데 가면 다 상을 타고 다 잘해. 근데 뭘 제일 못해? 지정학적인 전략 전술을 세우는 걸 제일 못해요. 지리와 정치가 어떻게 결합돼 있어서 세계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못해. 그리고 아무 얘기나 막 해. 저 새끼 나쁜 놈, 저 새끼 나쁜 놈,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막 그냥 분노하고 감정을 터뜨리면 우리 앞길이 해결이 됩니까?
이 어목한 냉혹한 정말 무자비한 국제사회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리와 정치, 공간과 정치가 세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내 인생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도 지리를 고민을 하는 거, 내가 처해 있는, 내가 먹고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어떻게 내 인생에서 활용할 것인가, 이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거를 못하게 막고 있는 게 현재 국사교육의 맹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얘기를 들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대의 외는 한인외다. DNA, 바이올로지컬 외가. 그러면 외전이 되게 많아요. 중국 고대 문헌을 보면 진서에도 외전이 있고, 송서에도 외전이 있고, 남제서에도 외전이 있고, 양서 외전, 위서 외전, 수서 외전, 다 외전들이 있습니다. 이 외가 누구다? 우리입니다. 생물학적 DNA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바이올로지컬 요거 말씀드렸고, 이제 신라만 공격하는 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신라만 공격하는 외가 있어요. 신라. 그러니까 신라본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그 외가 신라를 엄청나게 공격해요. 신라만 공격해. 백제본기에 외가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아신왕 때 있죠. 그때 처음 외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 고구려 본기에는 아예 외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아. 근데 신라본기에는 외가 엄청나게 신라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외는 제가 이제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 DNA가 한인이다라는 것만 알면 이 미스테리가 풀립니다. 왜 도대체 이 외가 신라만 죽어라고 공격했나? 그러다가 500년이 되는 6세기 지나면 또 싹 사라집니다. 박혁거세 때부터 나오다가 500년 되는 해에 이 외가 공격하는 게 싹 없어져요. 그럼 이 비밀은 뭘까? 자, 신라본기 보면은 이 신라만 공격하는 예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 요거 이제 외인이 병선 100여 척을 보내 바닷가 민가를 노략질했다. 이대왕 남해 차차웅. 아달라 이사금 20년. 자, 여러분 여기에 혹시 아달라 이사금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될 왕입니다. 신라 왕 중에서. 아달라 이사금 8대 왕. 8대 임금 아달라 이사금. 자, 신라 왕조는 박씨부터 시작하죠. 근데 박씨 왕조가 여기서 끝나요. 아달라 이사금 8대 왕에서. 그리고 이제 석씨로 바뀌고 그 다음에 김씨로 바뀌고 박씨가 안 나타납니다. 사라졌어. 박씨가 안 나와요. 여기서 끝나요. 아달라 이사금이 8대 왕이 마지막 박씨 왕조예요. 그러면 이 왕조, 박씨 왕조는 다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박씨 왕조가 열도로 간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이상한 거냐면 여러분, 금성을 10일 동안 포위하는 외. 자, 이거 보시죠. 눌지 15년에 이 외병이 명활성을 포위했어요. 눌지 28년에 외병이 금성을 10일 동안 포위했어요. 자, 아까 아달라 이사금 8대 왕이 갑자기 이제 박씨 왕조가 사라지고 그러면 그 일가 친척 박씨 왕조 귀족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열도로 가서 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시? 수복을? 다시 저 왕조를 내가 어떻게 다시 되찾아야지라고 복수의 칼을 갈았겠죠. 얼마나 억울하겠어. 신라 창업을 박씨가 했는데 쫓겨나가지고 열도로 가서 다시 정권을 되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본토 신라에 대한 반정부 세력이 당연히 됐겠죠. 예, 저 정권을 다시 뺏어와야 돼.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라 본기에만 왜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저 정권이 내 건데 억울하게 쫓겨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저 정권을 뺏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 눌지왕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여러분 이때 외적이 단지 해적이고 약탈만 하는 목적으로 자꾸 침범을 했다 그러면 성을 왜 포위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10일씩 성을 왜 포위해요? 그냥 노예로 쓸 사람들 빨리 이렇게 약탈하고 곡식 빨리 약탈해가지고 배가 있으니까 배 타고 빨리 가면 돼요.
그게 목적이면, 식량을 약탈하고 노예로 쓸 사람을 약탈할 목적이면 저렇게 10일씩 성을 포위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더 불리해지는 거죠. 빨리빨리 해가지고 사람들 다 해가지고 끈으로 이제 포승줄로 묶고 해가지고 곡식도 쌀 같은 거 뭐 있으면은 먹을 만한 거 다 패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빨리 가야지. 왜 이렇게 남아가지고 성을 뭐 포위를 하고 이런 짓을 한다는 거는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성 안에 있는 임금 나오라 이거지. 나와서 내 밑에 무릎 꿇고 정권 다시 내놔라 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니까 신라분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 규슈 가고시마 현에 가면은 박혁거세를 모시는 거세 신사가 있습니다. 박씨 후손들이 엄청나게 박씨 일가들이 귀족들이 박씨 귀족들이 열도로 엄청나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규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열도 전역에 거세 신사가 있어요. 열도 전역에 박혁거세를 모시는 신사가. 그래서 모시는 신사가 2000여 개가 넘게 있습니다. 박혁거세 신사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2000여 개가 넘게 있는 것도 이거보다 4000개, 8000개 정도 있는데 하도 많아서 통폐합을 한 게 2000여 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라의 박씨 왕조 후손들이 이를 갈면서 열도로 건너간 다음에 다시 본토를 수복하겠다.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진짜 억울해 정말.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열도에는 또한 신라 세력이 많았다. 또 열도에는 백제 세력도 많았다. 그래서 열도에서 신라 백제 세력이 사이좋게 안 지냈다. 서로 엄청 싸웠다.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얘기가 일본서기에 쓰여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네. 그러면 만주부터 한반도, 그 다음에 열도까지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고대사가 다 해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하면. 아까 인류유전학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80% 이상이 다 한반도에서 건너간 한인이다. DNA가. 그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규슈로 건너간 박씨 일가는 여기서 살아. 규슈 신라, 규슈 백제. 엄청 사이좋게 산 건 아니에요. 또 아무튼 그렇게 있었다고 보고요. 이건 대마도에 가면 또 우리 고대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 우리 유물들이에요. 그 고조선 청동원 같은 게 대마도에서 또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열도에 있는 한인들의 이제 흔적들이 이게 다 우리 한인들이 열도에, 그리고 규슈에 있는 가야 계통 지명이에요. 가야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명의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 가야라는 뜻이 변형이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김석형, 조이승 그 북한학자들이 이 지명을 다 일일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그 규슈의 사이토바루에서 출토되는 가야 유물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규슈의 여기가 부젠시인데 여기에서 이제 요게 이제 어디 있냐면 여기에요. 울진에 있는 그 신라비가 있어요. 울진 신라비. 이 울진 이게 신라비거든요. 근데 여기 막 이제 뭐 글자가 이제 써 있는데 내용은 여기 울진은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분쟁이 발생해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락 마을에 이제 우두머리들이 모은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범문왕이 와가지고 다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한 그 기록을 이제 여기다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마을의 그 우두머리, 마을 우두머리 중 이름 중에 하나가 이 파단이라고 나와요. 파단. 그 마을 우두머리의 이름이 파단이에요. 근데 이 파단을 일본어로 어떻게 읽냐면 하타라고 읽어요. 하타. 요거를 하타라고 읽습니다. 근데 요 진 있죠. 요 진도 일본어로 하타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 하타시라고 합니다. 요 시를 하타시라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살아요. 많이 모여 살아요. 요 하타시들이 여기에서 자기들의 조상들이 여기에서 왔구나라고 이거는 지금 다 그 반대하는 사람 없이 다 인정을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매년 와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요. 조상들이 여기서 왔다고, 자기들 조상들이 여기서 왔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이제 그 백제 금동관이 한반도에서 발견된 건 요거예요. 이렇게 7개 지역하고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백제 담로라고 봅니다. 조 금동관이 나온 지역은
백제는 이제 담노라고 아시죠? 그 담노였던 지역에서 이렇게 금동관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겁니다. 금동관모. 요게 충남, 여기는 전남, 요건 규슈, 에다, 후나야마. 여기가 이제 규슈 백제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미호는 누구냐면은 아까 아달라 이사금 8대 왕이 박씨왕조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외에서 그 예물과 사신을 보냈다. 외에 여왕 히미코가 사신을 파견해서 예물을 보냈다. 요게 딱 신라본기에 나와요. 외 여왕 요거를 일본 말로는 히미코라고 하고 요 한자로는 비미호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누구겠느냐? 여왕. 외국의 여왕이 누구겠느냐? 그렇죠. 박씨왕조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때가 언제였냐면 173년이 그 삼국지 위지동전 외전이나 후한서 외전을 보면 전쟁의 와중이었어요. 이때 그러니까 외국에서 대란이 일어났다. 43년 동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왕을 하나로 섭렵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에 유일하게 이게 최초로 나타나는 겁니다. 중국 고대 문헌에도 비묘가 그 뒤에 나타나고 요 연대상으로는 이 최초로 173년이 제일 이른 거예요. 히미코라는 이 여자가 나타나는 이 이름이. 그래서 아달라 이사금이 아마도 박씨 왕조의 뭔가 되니까 저는 그래서 이 히미코가 박씨 왕조의 후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 히미코가 그 신라 봉기 아달라 이사금에 나타나는 게 신라에게만 예물을 보냈다. 이 외국 대란의 와중 중에 아무한테도 예물을 보낸 적이 없는데 사신 예물을 보낸 게 아달라 이사금 왕한테만 보냈다. 그리고 이 히미코의 발음이 히가 하늘의 해를 희라 그래요. 미는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해, 코는 존칭어예요. 코는 이제 존칭어고 히미는 하늘의 해를 본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박혁거세가 뭡니까? 하늘에 붉게 떠 있는 붉은 해를 박혁거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붉은 해, 불그스름한 거기서부터 박혁거세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의 자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박혁거세가. 근데 일본 서기에 보면은 이 천일창 신화라고 나와요. 천일창 일본 서기에 나는 신라에서 온 왕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천일창이라고 하는데 천일창도 하늘에 뜬 해죠. 그리고 히미코도 하늘에 떠 있는 해입니다. 박혁거세도 하늘에 떠 있는 해예요. 그리고 삼국유사 연호랑 세오녀에도 그 연호랑 세오녀가 열도로 건너가자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박씨 왕조하고 매우 관계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박씨 왕조 후손들이나 귀족들이 열도로 건너갔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광개토 대왕이 이제 요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송서 이만열정 고구려전이에요. 요것도 다 동북아 역사 내세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동이 고구려국은 지금에 와서는 한대 요동군을 다스리고 있다. 금, 치, 한지, 요동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현재 고구려의 서쪽 경계가 현재 요하로 경계로 해서 여기가 뭔데? 고구려가 저 옆에까지 못 갔을 거라고 아까 이거 말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구려 지도에서. 그래서 그 고대 요동은 현재의 그 요동반도에 있는 요동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가 다스렸던 고대 요동은 어디냐면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켰던 그곳이 고대 요동입니다.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멸망시켰던 곳. 그 고대 요동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산산맥 동쪽 거기가 고대 요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를 광개토 태왕 때 수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다스렸던 곳을 지금은 고구려가 다스리고 있다 해서 아까 제가 그 지도를 보여드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규슈 북부까지를 다 다스린 거다. 그래서 고구려가 서해 바다를 다 장악한 거다. 이 지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다 위만조선이 있었던 곳 그리고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멸망시켜서 낙랑군을 설치했던 곳이 여기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신 건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위만조선이 여기 있었는데 평양 인근에 있었는데 이게 지금 스다 소키치가 만든 일본 제국주의 사학에 의해서 우리가 배운 게 낙랑군이 여기 있었다는 거를 배운 겁니다.
그러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낙랑군을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위만조선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무제가 여기까지 와서 전쟁을 했다는 얘기가 돼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그 수복을 한 데가 여긴 거죠. 그 송나라 때 그 아까 송서 이만열조 외전에서 한나라 때의 요동군을 지금은 고구려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말이 여기를 나타내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해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지리적 개념까지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